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서 심심하던 차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추천을 해서 듣게 되었는데 다양한 인생 얘기들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눈도 이제는 침침해서 글자를 읽는 게 힘든데 친절하게 다 읽어주시니 얼마나 편하게 듣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매일매일 지루하지 않게 보내는 것 같아요. 요즘 자주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오래 산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100세까지 산다는 말을 들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재수가 없으면 더 살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오래 산다는 게 선물인지 재앙인지 모르겠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나마 여유가 있어서 편하게 살고 있지만 이렇게 살게 되기 전까지 정말 순간순간 괴로움의 연속이었고 고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의 삶도 제발 지금처럼만 살고 있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있어요. 여기에 사연을 보내는 분들은 다들 저와 비슷하시겠죠. 들어보니 정말 기구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해요.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릴 적 저는 아버지가 없이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언제부터 아버지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어린 시절 기억에 아버지의 모습이 없는 걸 보면 제가 아주 어릴 때 엄마와 제 곁을 떠나신 것 같은데 엄마는 자세한 얘기를 안 해주셔서 어찌된 영문인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엄마와 단둘이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 예상이 되시듯이 넉넉하지 않은 생활이었고 불행하게도 엄마는 다리에 장애까지 있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상황이었어요. 어디 고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 늘 품앗이나 일용직으로 일을 하셨고 두 식구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되지 않아 동네 이웃분들의 도움도 참 많이 받으며 살았습니다. 특히 바로 옆집에 살고 계셨던 아주머니가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밭에서 캔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 같은 먹거리를 때마다 챙겨주시고 혹시나 저와 엄마가 아플 때는 죽도 끓여서 가져다 주시고는 했죠. 연정아, 엄마는 좀 어떠니? 아직 열이 많이 나세요. 아직 저녁도 못 먹었지? 이거 감자죽인데 엄마도 먹이고 너도 먹고 그래. 고맙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엄마는 몸이 약하셨는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마다 꼭 아프셨어요. 온몸에 열이 펄펄 끓으면 그 곁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이마에 젖은 수건만 갈아주며 엄마 곁을 지켰죠. 그러고 있으면 옆집 아주머니가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 죽을 엄마 몫으로 따로 덜고 남은 걸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한창 크는 아이가 죽 한 그릇으로 성이 차겠냐마는 허기를 지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정말 그 옆집 아주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의 어린 시절은 아마 더 고달팠을 거예요. 어쩌면 죽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못 먹고 사는 집안에 교육이라고 제대로 받을 수 있었겠어요? 정말 중학교까지도 겨우겨우 진학을 했고 고등학교는 일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산업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방직 공장에 취업을 해서 3교대로 일을 하고 야간 학교로 등교를 해서 공부를 했죠. 거기에는 기숙사도 있어서 엄마 곁을 떠나 생활을 했는데 살던 집보다 기숙사 환경이 더 좋아서 은근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다른 친구들은 집 떠나와 향수병도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향수병 같은 게 없었어요. 물론 혼자 남은 엄마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일하면서 번 돈으로 엄마가 생활비를 쓸 수 있으니 오히려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는 제가 곁에 있는 것보다 그 돈이 더 유용했을 테니까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외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집에 가서 엄마랑 계속 있었어요. 몇 주 만에 엄마를 볼 때마다 엄마는 저를 붙잡고 늘 눈물을 보이셨죠. 고된 공장일 때문에 살이 빠졌다고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미안하다는 말도 여러 번 하셨고요. 나는 괜찮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엄마는 쉬이 눈물을 그치지 못하셨죠. 얼마나 저에게 미안하셨을지 다 알지만 매번 미안하다고만 하는 엄마의 모습이 보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철딱선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시절이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저는 그 방직 공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3년 동안 일도 숙련됐고 월급도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그만두게 된 건 엄마의 병세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리에 염증이 생겨서 결국 일상생활이 힘들게 되셨고 제가 엄마 곁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죠. 그래서 20살에 다시 엄마와 살게 되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동네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레스토랑은 제법 손님이 많은 곳이었는데 동네 유지가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한 동네 살고 있어서 길 가다가 마주친 적은 있지만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는 저와는 수준이 너무 다른 그런 집안이었죠. 안녕? 너 이름이 주현정 맞지? 아, 네, 안녕하세요. 너 나 알지? 나는 너 아는데. 우리 가게에서 일하나 보네. 우리 종종 보자. 레스토랑 주인 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저랑 5살 차이가 났어요. 같은 동네에 사니까 오며 가며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저를 본 것 같았죠. 가끔 마주치면 저를 빤히 본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와 어울릴 사람이 아니니 모른 척하고 지나쳤었는데 어떻게 제 이름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만남 이후로 그는 레스토랑에 자주 찾아왔고 올 때마다 항상 저에게 말을 붙이고는 했습니다. 저도 감이 있는데 저한테만 그러는 게 심심해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을 뿐 그가 저에게 감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퇴근하는 저를 붙들고 데이트하자는 얘기를 하더군요. 너 남자친구 없는 거 다 알고 있어. 나 너한테 관심 있는데 데이트 한번 하자. 저는 오빠랑 데이트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리고 저 놀리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한번 만나보자는 그의 제안을 저는 거절했고 그럼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계속 저에게 만나자는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제가 좋다고 다가오는 그 사람을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한두 번 만남이 이어졌고 결국 그와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만날 때마다 온갖 미사어구를 붙여 저를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게 살던 순진한 22살의 저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고 마음을 홀라당 다 주게 되었고 그와 깊은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와 결혼까지 하고 그 사이에 자식까지 둔 긴 인연에 그 사람과 행복했던 순간은 그때뿐이었어요. 그 짧은 행복이 그 뒤에 이어질 긴 불행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마냥 좋아하기만 했던 어린 시절이 지금 생각해보면 원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전생에 그와 무슨 악연이길래 그리 엮이게 되었는지 그 사람과 연애를 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그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외모든 집안이든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그의 주변에는 항상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저는 그가 저만을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한눈 같은 거 안 팔 줄 알았는데 그건 저의 대단한 착각이었고 그 어리석음 덕분에 믿었던 연인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가 뭐가 아쉬워 가난하고 찌질한 저와 계속 사귀겠어요. 단순한 호기심 같은 걸로 저와 만났을 텐데 그게 진심인 줄 알고 몸도 마음도 모두 준 제가 어리석은 거였죠.
그가 만나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집안이 좋고 예뻤습니다. 감히 저와는 비교도 안 되는 모습에 자존심이 상한 저는 그에게 따지지도 못하고 서서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이별하는 게 맞다고 여기면서도 어찌나 마음이 아픈지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잠자리에서 엄마 모르게 운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는 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요. 정상적인 과정에서 생긴 아이라면 정말 축하받으며 귀하게 대접받았을 아이. 하지만 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고 더군다나 변절한 남자의 아이 소식은 그야말로 저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이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혼자서 끙끙거리다가 도저히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가 저와 결혼을 해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알렸던 건데 그 사람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뭐야, 너 지금 누구 인생 망치려고 이러는 건데? 망치다니,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오빠가 자기만 믿으라고 했잖아요. 오빠가 나 책임진다고 자기만 믿으라고. 그래서 오빠만 믿었는데. 와, 너 진짜 순진한 척하는 거냐? 멍청한 거냐? 남자가 여자 꼬시는데 무슨 말을 못해? 그가 임신한 걸 좋아할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겁을 하며 마치 제가 그의 발목을 잡으려고 임신을 한 것처럼 말하는 그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나더군요. 안 그래도 임신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황에 저는 독이 올랐고 어떻게든 책임을 지라고 말을 했어요. 한 동네 살면서 조용히 넘어갈 일은 기대하지 말라면서요. 제 말을 들은 그의 얼굴에 낭패감이 떠오르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와 교제를 한 걸 뒤늦게 후회했지만 아이가 생긴 상황부터 해결해야 했고 저는 여느 여자들처럼 혼자서 떠안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단호한 제 모습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느꼈는지 얼마 뒤 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의 어머니를 만났지만 그 어미의 그 자식이라고 대뜸 저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아이를 지우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어떤 말을 기대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를 지우라는 말은 절대로 제가 원한 대답이 아니었죠. 그 봉투 앞에서 저는 눈물이 터져버렸고 말도 못하고 흐느끼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아니 여보, 여긴 어쩐 일로? 당신 뭐하고 있어? 이 아가씨는 누구야? 왜 울고 있어? 당황한 그의 어머니는 상황을 넘어가려고 둘러댔지만 눈치가 빠른 그의 아버지는 저를 붙들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놀란 저는 그 사람과 만나는 사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한 상황까지 모두 알게 되셨어요. 결국 그날 그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저와 그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자기 아들을 괜찮은 집안의 여자와 맺어주길 바랬던 시어머니의 고집에도 시아버님은 자기 핏줄을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시아버지의 결정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사람과 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를 쳐다보는 그 사람의 눈빛은 결코 애정 따위는 없었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망연자실한 그의 모습에 사람들이 수군댔고요. 그런 모습에 저도 많이 위축됐지만 아이만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꾹 지켰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아이는 이 사람의 핏줄이 맞으니까요. 태어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며 결혼식을 무사히 마쳤어요. 시댁 식구 누구 하나 반기지 않는 며느리.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이 어떨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지만 어린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결혼만 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여겼는데 결혼은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더라고요. 그 불행 속으로 저는 제 발로 기어 들어간 거고요.
너는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아서 집안일을 이렇게 못하니? 하긴 다리 병신인 엄마 밑에서 배울 게 있겠냐마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시어머님의 독설과 사람이 새로 들어와도 무관심한 시아버님, 아내인 저를 거들떠도 안 보는 남편까지 시댁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속에서 매일매일 버티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특히 하루 왼종일 함께 있는 시어머님은 항상 저를 어디 하나 모자란 사람 대하듯 하셨기에 듣기 좋은 말은 절대로 안 하셨고요. 어머님, 오늘 병원에 다녀올게요. 그래, 오늘 가면 아이 성별 알 수 있는 거지? 나랑 같이 가보자. 네? 아니, 왜 놀라? 나랑 같이 병원 가면 안 된다니? 임신 5개월쯤 되었을 때 시어머님은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셨고 아이의 성별을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남편이 외동 아들이었기에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아들이 태어나길 기대하셨고 저도 이왕이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성별은 딸이었어요. 예? 확실해요, 선생님? 현재 초음파상으로는 딸이 맞습니다. 시어머님은 딸이라는 얘기에 노골적으로 싫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 반응 앞에 저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요. 병원을 나선 시어머님은 저에게 잔인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 애 지우라면 지울 거니? 뭐 네가 내 말을 들을 거였으면 우리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겠지. 하필 첫째가 딸일 게 뭐람? 에휴. 어머님은 제 기분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말을 함부로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고 하루하루가 정말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아이를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했지만 과연 잘한 일인가 싶은 생각 때문에 자꾸 도망가고 싶고 그랬죠. 그럴 때마다 뱃속의 아이는 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태동도 커지고 점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아이 덕분에 정신줄을 붙들고 살 수가 있었죠. 이 집의 며느리였지만 일하는 사람과 별다른 게 없는 결혼 생활 속에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집안일 때문에 끼니도 놓쳐 찬밥에 물 말아 겨우 밥 한 술 뜰 때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고 버텼죠. 모두 아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뱃속에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는 것, 그것만이 제 희망이었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가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통증 속에 아이가 태어나고 제 품에 안았을 때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딸이라는 걸 눈으로 확인한 후엔 신경을 꺼버리는 시부모님과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하는 짓들이 그 순간만큼은 전혀 저에게 상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온 우주에 아이 하나만 보였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몸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고된 시집살이는 다시 시작되었고 갓난쟁이 아기까지 돌봐야 하는 저는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출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딸을 낳은 며느리의 몸조리는 시어머님의 관심 바뀌셨어요. 요즘 왜 이렇게 비실비실거리는 거니? 애는 뭐 너 혼자 낳는데니? 하는 짓 하고는 어찌 그리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시어머님의 눈에는 여전히 제가 성에 차지 않았고 여전히 미움을 받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수록 저의 몰골은 그냥 보기에도 안쓰러워졌고 혹시나 남들이 욕을 할까봐 밖으로도 못 나가게 하셨어요. 나가서 남들한테 집안 욕 보인다는 이유로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느낀 서러움이 생각나서 눈물이 납니다. 그 정도로 그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 그때뿐이 아니라 서러운 일들은 이후에도 계속됐었어요. 첫째를 낳은 후
저는 4번의 임신을 더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은 세상 차가웠지만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책임감은 있는 남자였거든요. 다행히 임신은 잘 되었지만 아이가 뱃속에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둘째 아이가 유산이 되더니 이후에도 계속 유산이 되었어요. 유산이 될 때마다 몸도 몸이지만 저의 정신력은 계속 무너졌어요. 시부모님들도 임신 소식에 기대를 하시다가 유산을 하게 되면 실망이 크셔서 싫은 소리를 하셨어요. 게다가 유산이 반복이 되니 나중에는 임신이 되어도 불신하는 눈초리로 저를 보시게 됐었어요. 그때마다 죄인이 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제 몸을 돌볼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딸아이도 신경을 많이 못 써주게 되었죠. 유산을 3번 정도 했을 때 시어머님이 방에 누워있는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뭘 잘했다고 누워있는 거야? 일어나서 저녁 준비 안 하니? 네, 어머님. 머리가 핑핑 도는데도 겨우 자리에 일어나니 그런 저를 못마땅한 듯 획 돌아가시며 한마디 더 하시더군요. 남의 집에 시집 와서는 대를 끊어놓을 작정인 건지 저리 비실비실대니 애를 낳겠냔 말이지.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에이. 어머님의 매몰찬 한마디에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아직도 흘릴 눈물이 남은 건지 결혼한 후부터 제대로 연락도 못한 친정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거동도 불편하신데 혼자서 잘 지내시는지 엄마 생각에 가슴이 한 번 더 사무치지만 얼른 감정을 정리하고 저녁밥을 하러 부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어찌나 한탄스러운지. 죽을 수는 없으니 억지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딸아이를 봐서라도 힘들지만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뒤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는 4번째 유산을 했을 때였어요. 정말 유산이 습관이 돼버린 건지 제 몸이 축나서 아이가 버틸 수가 없었던 건지 또 유산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님은 노발대발 하셨죠.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한 게 뭐 있냐? 그냥 대 이을 아들 하나 낳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 어쩜 너는 결혼 전에도 네 생각만 하더니 여전히 이 모양이냐? 어? 우리가 언제까지 너를 봐줘야 해? 어머님, 유산은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시끄럽다. 더 이상 너를 우리 집안에 둘 수 없다. 나가거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잔말 말고 네 딸 데리고 나가. 나가라고. 여보, 우리 수진이 어떡해요? 우리 수진이 아빠 없는 자식 만들 거예요?